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지금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을 주시하시면서 그래도 차분히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 주춤했던 그 지수를 다시금 되찾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코스닥은 7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잇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좀 높습니다. 1,480원 선 가까이가 79원 선까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한 5원 정도 빠져서 1,470한 4원, 5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 외국인 매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 나타납니다. 근데 매도세는 주춤하는 흐름들 이후에 저희가 전략들을 좀 발빠르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탄력적으로 올랐던 양자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보안주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힘 그런 힘 동력 때문에 오늘 시장에 좀 버티고 있는 상황,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 타임라인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 지난주에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협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워낙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다들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그래도 있었다라는 흐름들. 하지만 이제 주말 사이 여러 가지 흐름들이 다시금 재봉착이 됐죠. 일단 호르무즈 다시 봉쇄 선언이 있었고 해협 관련해서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흐름이 있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항행하는 걸 왜 자유롭게 보장해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미국 쪽에서 역시나 이러다 보니까 대이란 해상 봉쇄 이런 흐름들이 있었죠.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란으로 오는 배를 얘기하는데요. 화물선을 공격을 했고 이란도 보복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속보가 뜨는 게 뭐 드론 추격이 있었다, 보복 추격이 있었다 이런 사항들이 실시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20일 이란과 협상 재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란은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사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미국 쪽에서 이게 불발됐을 때 인프라를 타격시킬 것이다, 공격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이들의 이견, 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협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니 왔다 갔다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주 어떻게든지 마무리 짓겠지, 시그널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는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20일 휴전 합의 종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이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타결이 될런지 이런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결정이 이번 주에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분설유형의 상황에서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긴급 대책 이런 부분 좀 마련하고 있죠. 일단 에너지 화학 쪽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 급등한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후에 경제에 미칠 타격들도 조목조목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나프타 가격 급등분 있죠. 이거를 절반을 보전해주겠다. 정부 쪽에서는 이렇게 나왔고요. LPG, 콘덴세이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중동산 원유에 한해서 원유 운송 좀 비용이 많이 비싸지겠죠. 그런 할증료 관련해서 이전에는 25%였는데 이걸 전액 부담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환급액 같은 경우에도 궁금하실 텐데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1,275원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 데이터 내놨고요. 카자흐, 오만, 사우디 쪽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원유 3개월, 나프타 한 달 정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의지, 정부 긴급 대응책 이런 부분도 함께 언급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든 시장에 반응을 할 텐데 발빠르게 저희가 전해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시간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주말 동안 중동 불안이 여전한 상황을 보여줬음에도 우리 시장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그래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이제는 펀더멘털에 기반한 상승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23일에 발표될 예정인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반도체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흐름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 매수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제 정말 40조 원까지 나온 상황 속에서 앞서 삼성전자도 영업이익 컨센이 50조 원까지 나타났는데 실제로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도 추정치가 이렇게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이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장초부터 올랐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거의 3%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SK 하이닉스고요. 삼성전자도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0.23%가량 강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 반도체 투톱이 올라주면서 그리고 대형주 단 안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와 방산까지 함께 올라주면서 코스피가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장초반 대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ESS로 실적이 적자 폭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판매량도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서 80%가량 늘었다라는 보도도 나오면서 전기차 판매량 회복 그리고 ESS 관련 모멘텀 타고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좋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는 전고체 상용화 관련된 모멘텀 타고 전장에서 7% 넘게 올랐는데요. 오늘도 5% 넘게 오르면서 시장의 주목 이어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3%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대형주 단 안에서 전반적으로 오르는 종목들 꽤 많습니다. 방산주도 좋은데요. 일단 지금 중동 관련된 이슈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산은 중동 전쟁이 이어지더라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끝나더라도 사우디 쪽에서 아니면 UAE 쪽에서 중동 지역에서 방산 관련된 수주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에어로도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일단 오늘 2% 가까이 오르면서 방산 종목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주목 이어갑니다. 현대로템도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지금 이 네모가 쳐진 종목이 시장 안에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두산이 8.8%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반도체 밸류체인 단에 이제 두산이 계속해서 이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기대감 오늘 시장 안에서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두산 지금 8%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좋습니다. 일단 지금 하이닉스가 소캠2를 엔비디아 향으로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더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수페타시스도 7%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전반이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1% 가까이 오르고 있고 한화 비전도 1분기 실적이 호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부장 일제히 시장에서 주목받아가고 있고 원전주도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4% 넘게 오르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오랜만에 10% 넘게 반등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에 대한 영향받아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4.6%가량 상승,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증권주도 좋은데요. 이번 주에 이제 증권주들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NH투자증권의 21일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도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스페이스X 관련된 모멘텀 타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증권주 전반이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지만 나머지 증권주들은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있고요. SK스퀘어 같은 금융주 단 안에서 지금 지주사 관련된 종목도 4%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상승과 함께 스퀘어는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금융지주 단 안에서도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가 약 1% 안팎의 상승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전 그리고 이 AI 밸류체인 단 안에서 전반적인 상승 탄력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장은 중동보다는 조금 더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지금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종목이 좀 하락하며 출발을 했는데 대부분 빨간색으로 지금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이 오름폭 키우면서 거의 4% 가까이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BL바이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도 2% 안팎의 상승률로 지금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AACR, 미국 암학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 보로노이도 오늘 튀어오릅니다.
있습니다. 17% 가까운 급등세 붙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알지노믹스도 이러한 데이터 발표했는데 10% 넘는 상승 탄력 붙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학회에서 발표를 한 기업들 그리고 참여를 한 기업들 위주로 좀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제약바이오주들 투심을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주 안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조금 쉬어가지만 코스닥 안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주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SPG도 6% 넘게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부장단 안에서는 심텍 같은 지금 소켄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고요. 심텍 2.49%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LFHIC 같은 통신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세 이어가고 있고요. 6% 가까운 상승세 붙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암호 보안 관련된 섹터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원전 관련된 모멘텀 붙은 BHI와 우리기술도 상승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리콘투, 네이처셀 3%, 1% 각각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러한 테마성 움직임도 시장 안에서 빠르게 일어나면서 지금 양자 관련된 종목들 함께 올라주는 종목들 많은 상황이고 스페이스 X 관련 테마성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IB투자 그리고 미래세 벤처투자 같은 종목들 꾸준히 올라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 다만 우주항공단 안에서 스피어라든지 HVM 같은 이 스페이스 X 안에 있는 밸류체인들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가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벤처 투자 쪽으로 투심은 긍정적이지만 이 안에서 밸류체인은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대부분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수도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는 데 성공했고요. 6,256포인트까지 고점 높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코스닥 지수도 1.3% 가까이 올라줍니다. 1,184포인트까지 회복했고요. 코스피 200은 1.2% 가까운 상승.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올라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동 이슈는 여전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시장인데 지금 코스피 매매 동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는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기관이 2,500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시장을 좀 강하게 들여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80원 선으로 올라오면서 3,0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100억가량 소폭 순매수 중입니다. 코스닥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기관은 팔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이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은 덜어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담아내고 있고 기관은 코스피 시장을 사고 있지만 코스닥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막판까지 어떤 수급 현황이 이어질지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상황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낭타전이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장이 그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건 이런 실적 기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괜찮죠? 2에서 3%대 상승하고 있고 SK스퀘어 따라서 상승하는 거 보면은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 있거든요. 긍정적인 기운, 한 영업이익 40조 원 돌파하려나 이런 기대 심리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메리츠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일단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1분기 영업이익 보면은 SK하이닉스 37조 원 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 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100% 가깝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블룸버그 컨센이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 비슷하게 메리츠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기대치가 높잖아요. 오늘 기사 보니까 뭐 40조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하고 시장도 그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있고 사상 최고치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가 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훨씬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했는데
그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 않겠느냐라고 메리츠증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잘 나올 건데 기대치 대비해서 훨씬 잘 나온 삼성전자에 대비해서 그 폭이 기대치 대비해서 훨씬 우위의 데이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은 실적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게 시장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률 디램으로 봤을 때 47%, 낸드로 봤을 때 48% 영업이익률 좀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세부적인 데이터를 제시한 거고요. 특히 이제 전통 디램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84%나 되면서 업계 최고 수준 기록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고 사실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제 성과급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성원들의 성과급 10% 내외 반영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항상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제 선도업체 삼성전자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가격 공격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가 상승을 격려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SK하이닉스는 중장기적인 계약 이런 부분을 타진을 하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또 비교를 했더라고요. 과연 삼성전자 대비해서 좀 아쉬운 실적을 분석한 메리츠증권 이런 걸 좀 뛰어넘을 수 있을지 목요일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데이터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주가 모멘텀 연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 서프라이즈는 지속적으로 밟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흐름 좀 예견은 했고요. 2분기 61조, 3분기 72조, 4분기 78조니까 지속적으로 더 드라마틱한 실적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램도 40%, 낸도도 38% 판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ADR 발행 계획 이런 부분에도 얹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 환원과 약간 배척되는 게 현금, 그냥 그대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100조 원 안전 현금 보유 그게 이제 바로 주주 환원 정책가 약간 배척된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주주 환원 의지는 재확인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AI 에이전트형 시대 이런 부분에 어떻게 확산이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GPU뿐만 아니라 CPU 연산 이런 부분 때문에 메모리를 더 많이 쓸 거고 내년 서버 디램 수요도 지금 지속적으로 더 가파르게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더해봤을 때 AI 시대 메모리 이런 수요는 엄청 강력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역시나 공급 부족은 더 심화될 것이고요. 그런 흐름에서 이번 주 목요일 SK하이닉스에 부는 바람 어떻게 될 건지 저희 어닉 코드와 또 마켓나이 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향후 파장 그리고 그 안에 또 지속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될 수 있을지 증권사의 리포트도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8,000 외쳤습니다. 각각의 해외 증권사가 코스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해드렸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코스피 이전에 7,000으로 봤거든요. 1,000 올렸습니다. 8,000 목표 주가 제시했고 반도체, 산업재 이런 쪽에서 실적을 개선할 것이다, 견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실적 전망치 올렸습니다. 올해 EPS, 주당 순이익 성장률 220% 플러스에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 언급했습니다. 지금 주가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여전히 분석을 했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시나리오 외에 덜 가는 시나리오,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대입을 해봐도 코스피는 6,250 수준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1월 말 대규모로 매도 쳤잖아요. 그런데 차츰차츰 지금 회복하고 있는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요. 주주 환원 정책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 점진적인 수준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더 붙는다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그 길목 잘 방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겠습니다. BH 대신증권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43,000원으로 기존 대비 22% 높여 잡았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일단 저희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대부분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실적 전망 이런 부분을 꼭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증권에서 BH 여기가 워낙 이제 인쇄회로 기판 PVC에서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주도주라고 판단을 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127억인데
1년 사이에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고객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애플입니다. 아이폰 17 판매 잘 되면서 그리고 프로와 프로맥스 비중이 높아지면서 회로 기판 고성능 더 많이 쓰겠죠. 또 우호적인 환율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이런 부분 확보에 좀 어려우고 메모리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그 탄력, 성장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메모리를 확보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 BH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점유율도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괜찮고 프리미엄 붙는 흐름들, 그 브랜드, 그 네임 밸류로 그런 부분으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18은 언제 나올까? 이런 거 봤을 때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 하반기, 이거는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요. 내년 하반기입니다.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더 판매가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객사 잘 되면 여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더 긍정적일 수 있는 가능성 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을 135%, 100% 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폴더블 폰, BH 볼 때 애플의 폴더블 폰 이 부분이 주력 성장 모멘텀이더라고요. 9월 출시 예정이고 5월에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간다고 합니다. 올해 연간 판매로 700만 장 이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최대로 하면은 1000만 장까지 판매가 될 것이다. 1000만 대까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런 데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건 고성능 기판이 될 텐데 평균 판매 단가가 증가하면서 인상이 되면서 더 좋은 수익성, 고수익성 이런 제품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더 이 라인업이 늘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걸 보면은 전장, 로봇, OLED, 기기인데 매출 다각화 전략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봇도 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LH 만도 언급을 했는데 최근에 IM증권에서 LH 만도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80만 원으로 좀 낮춰잡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하나투자증권은 오히려 올려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보틱스의 사업 가치를 올렸기 때문인데 그동안 주가가 못 갔던 거는 수주, 생각만큼 좀 안 붙어서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예상 고객사가 맞춤형 로봇 이런 부분을 하면서 여기는 액추에이터 설계를 좀 구체화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샘플로 좀 대입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연내 휴머노이드 마스터 모델 3종 개발 완료가 되면서 앞으로 28년 같은 경우에는 북미 이런 부분에서도 초도 양산 나오거든요. 그를 고려했을 때 사업 가치의 장부상만 봐도 1조가 좀 넘어갑니다. 이런 흐름으로 반영해서 로보틱스 사업 가치 있고 목표 주가를 올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둔화 시장이 우려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생산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서 80만 원을 낮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를 방어할 수 있는 걸 하나투자증권에서는 고객 그리고 글로벌 지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중국 쪽인데요. 여기가 사실 매출 좀 비중이 꽤 있습니다. 20%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수요 둔화되더라도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로 가는 그런 차량, 그런 판매는 견조할 것이다라고 봐야졌고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45%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차 중심의 물량 확대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신공장 물량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ADAS라고 해서 이거는 좀 리스크를 방지하는 운전자 보호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그 의무화되면서 더 긍정적인 부품 납품으로 실적 좀 붙지 않을까라는 예상이니까 하나투자증권 83만 원을 올려잡은 이유 로보틱스 가치 외에 그리고 고객 다변화, 지역 글로벌리 좀 퍼져나가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런 장점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페노션. 지금 전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난타전 나오고 있고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이미 이전에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일단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나증권에서는 페노션을 얘기하는 게 뭐 잘 버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64,000원 정도 유지를 했죠. 이런 의미를 좀 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한 20%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쟁 이후 벌틱 운임지수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료비 상승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언급됐습니다. 근데 운송 섹터 보실 때 여러분 투자할 때 연료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운임에 전가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운송 섹터 투자 전략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료비 상승분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차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송 섹터 관련주는 1분기, 2분기 이렇게 봤을 때 실적 변동성은 제한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일단 국내 벌크선 있고 해운사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면은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대형선이나 장기 계약 이런 쪽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 안정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벙커 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한 달 이후에 전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응이 가능하고 3, 4월 이런 부분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패노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앞으로 탱커선 이런 부분에 집중하면서 사업 실적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후에 호황을 미쳤죠. 석유화학 제품도 이런 거 싣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선복 수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탱커선 또 지수가 있는데 그게 전쟁 전보다 148% 늘어난 흐름들, 올라간 흐름들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5월 이후에 정유 시설에 대한 가동률이 떨어지면 제품선 수요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비교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노션을 보실 때 사업부 부분별로 있잖아요. 근데 탱커선 잘 보셔야 되고 그게 사업부가 올해 실적을 좌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런 데이터 그리고 분석 중요해서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하나증권은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쟁 이후의 기회는 여전히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앞으로 면밀하게 따져보실 거 이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삼성 SDI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5%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전에는 53만 원이었는데 58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매수는 유지했습니다. 여기가 자동차, 전기차 쪽에서 ESS 쪽으로 라인을 전환했는데요. 미국 ESS 시장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선제 대응 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수주 기대감은 좀 있다. 라고 언급이 됐고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지분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장부 가치가 1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예전부터 전고체 배터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하반기 양산도 앞두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한 2,545원 정도, 5억 원 정도 영업 적자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건 적자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용 출하는 증가하고 있는데 외형은 좀 빠지면서 적자가 느는 그런 구조이긴 한데요. 그래도 ESS 용 쪽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과 미국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 그리고 세제 혜택 이런 정도 붙으면 긍정적인 흐름들, 적자를 축소하는 그 내용 설명해 드린 거니까 여기에 힘은 ESS에 있다.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2월 누적된 유틸리티용 ESS 설치량이 한 110% 정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이 됐는데요. 여기는 뭐니 해도 북미 쪽 생산 능력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조금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만 일단 하향 조정은 일단락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쪽에서도 점진적으로 가동률이 회복되는 바 우려보다는 이제는 기대 요인으로 바뀔 시점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현대차증권 60만 원 선으로 올려잡은 최근의 흐름까지 더해서 알려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 SDI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란 전쟁통 속에서도 지수가 추가 상승하고 있다. 어디에 포커스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출발은 일단 우리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K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포인트 잘 짚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에 대해서 상반된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혼란된 양상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가 일으킨 전쟁은 더 이상 트럼프 스스로도 더 이상 끌고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국제유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주에 그 주말 사이에 이 종전협상을 다시 두 번째로 시작할 수 있다라니까 그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나온 이 상반된 뉴스 때문에 다시 또 국제유가는 또 올랐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혼란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나 시장 참여자들은 이 지금 현재 이런 혼란된 양상이 아니라 그 다음 전쟁이 끝난 다음을 벌써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투자자들도 지금 시장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 이 혼란된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전쟁이 끝난다면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2차 전지주들이 대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이 가져온 고유가가 오히려 전기차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전기차 캐즘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3분기 이후 중단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이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면 말 그대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물론 줄긴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줄긴 했지만 올해 1분기 때 3월달 2월 28일에 시작된 전쟁 때문에도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검색량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이미 유럽 시장은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차 전지주들이 수요가 늘어난 만큼 전기차 배터리를 많이 양산하고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거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늘어나는, 즉 같이 동반해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로봇 배터리도 새롭게 시장이 개화가 하고 있고 우주 배터리도 여기서 또 새로운 기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2차 전지의 수요처가 점점 다각화되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 SDI가 이런 추세에서 금세 한 6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LG 엔솔이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솔루스 첨단 소재나 첨보, 피노, 신흥정보통신 같은 이 소재와 부품 업체들이 뒤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가 2차 전지주의 대장주입니다. 이거는 LG 엔솔보다 삼성 SDI가 이런 다양한 로봇 배터리나 ESS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이오주들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섹터로 불리는 이 바이오주들은 가방끈이 긴 일자리를 늘려주는 섹터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률이 높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그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이 바이오 쪽에서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보로노이나 알지노믹스 같은 이런 고가주뿐만 아니라 중간에 G2G 바이오나 인벤티지엑 같은 종목들도 따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이들은 밑단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버는 바이오 업체와 돈을 벌지 못하는 바이오 업체는 분명히 차별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가시고요. 자, 지금 가상자산 업계에서 2억 달러, 거의 한 3억 달러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이 보안주나 또 양자 암호 보안주에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나 양자 암호 보안주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이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존의 보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보안을 이제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 ISTK나 엑스게이트, KCS, 드림 시큐리티 등이 이러한 기술을 이미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업체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두산 LBT나 BHI 같은 이 SMR이나 원전주에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봅니다.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 여전히 기회가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앞으로 돈을 벌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재정비 너무나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포트에 담아봐야 될까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주들은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나고 ESS 시장과 LF 배터리 양산에 들어가면서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로봇 배터리 시장도 개화되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주 배터리도 새롭게 시장이 열리고 있죠. 그런 면에서 2차 전지 쪽을 잘 보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짧게 보면 삼성 SDI가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지만
그 속에서 포스코 퓨처엠 같이 양극재와 음극재 이런 소재를 모두 공급하는 업체들, 특히 중국에 대한 소재 의존성을 낮추려는 미국이나 EU의 노력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오히려 더 긴 그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오늘 월요일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눈여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나지 않은 전쟁, 그런데 이번 주 중요 분수령을 맞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번 주 경제 체력 확인하면서 투자 전략 포트 어떻게 꾸려야 될지 전반적인 경제 지식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만나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이란 화물선을 저지하고 미국 수중에 뒀다고 밝혔다. 미 해군이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선박을 오만만에서 멈춰 세웠고 기관실을 타격해 항해를 중단시킨 뒤 납포한 정황이다. 선박은 제재 대상에 올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휴전 종료를 앞두고 대이란 압박을 끌어올린 신호로 해석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며 긴장을 높인 데 대한 대응 성격도 짙다. 기존에는 회항 조치에 그쳤지만 무력 사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협상이다. 이란이 이를 적대 행위로 규정할 경우 휴전 합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여전히 낙관했다. 이번 사건이 협상 재개 여부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네, 이제 4월 말 잘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주 시작 잘 하기 위해서 경제 분석 좀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직 말상님과 저희 다뤄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지금 4월 22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 그럴까 휴전 합의 종료인데 호르무즈는 다시 또 봉쇄가 된 듯한 느낌이고 이란과 미국이 서로 난타전을 보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은 뭔지 좀 쭉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뉴스를 예. 보면서 뭐 아슬아슬하네요. 네. 네, 정말 살얼음판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이란 외무장관이 한시적 호르무즈 개방을 얘기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냥 영구적 개방이라고 SNS에 올려서 조금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이제 즉각적으로 이거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거북한 그렇죠. 상황인데 아무튼 이란이 뭐 정말 인도 배를 공격을 했고 미국이 네, 미국이 그리고 중국발. 네, 그리고 이란이 또 이제 드론으로 미국 군함을 공격해서 네, 네. 이게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뭐 일단 대표팀이 대표단이 지금 파키스탄에 갔기 때문에 협상은 이루어지는 것은 팩트인데 양국의 그 이견, 그 벌어져 있는 이견이 과연 이번에 어디까지 좁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바라건대는 포괄적으로 합의가 되고 네. 추가적인 휴전 연장을 해가면서 뭐 가령 뭐 60일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한 두어 달 그렇게 연장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방식으로 조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급한 거는 미국이거든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적으로 4월 말에는 또 군대를 철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는 조금 더 조금 뭐 이란의 체면을 조금은 세워주는
그런 합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란도 그 미국 상황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없는데도 지금 재정이 빡빡한데도 뭔가 마지막까지 피치를 올리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네.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고 이 파장은 증시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미국 쪽을 좀 생각해 보면은 미국 쪽에 경기 둔화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분석이 있더라고요. 고유가 때문에 수요가 좀 둔화되고 공급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가격에 전가시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쉽사리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 기업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길어지고 또 특히나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간 상태에서 장기간 그 횡보를 한다면 가령 뭐 한 120불, 130불 정도에서 수개월을 지속한다라면 이제 미국 경기 침체는 뭐 보나마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쟁 전 유가가 지금 2월 말에 전쟁이 있었으니까요.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평균 유가가 WTI 기준으로 64불인데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3월 초부터 지금 현재 4월 중하순인데 평균 유가가 지금 94불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전 1년 전에 비해서 최근 한 달 반 동안 거의 2달 동안 평균 유가가 50%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잠깐 유가가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뭐 150불 심지어는 뭐 그 이상 올라가도 바로 떨어지면 평균 유가에서는 계산이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는 거고 평균 유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그 고유가가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50% 올라간 거는 적지 않은 부담인 상태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유가 한 100불 정도에서 만약에 수개월 지속돼도 120불, 130불에서 지속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100불만 수개월 지속돼도 아마 가을쯤에는 경기 침체 신호가 굉장히 미국에 아주 크게 압박을 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130불 정도, 30불 정도에서 가을까지 간다. 이러면 뭐 100% 경기 침체입니다. 네. 그 연준이 또 금리를 경기 침체도 불구하고 여름 지나면서 가을 초입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미국 경제가. 그런데 과연 이제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 정도에서 만약에 유가가 다시 또 내려오면 호르무즈가 열리고 기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열리면 골든 타임은 이제 이달 말이거든요. 네. 이달 말부터는 유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떠다니는 대형 유조선의 그 배들이 전부 다 각 항구에 다 도달해서 지금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는 유조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략 비축유도 지금 한 달 이상 풀기 때문에 다음 달 들어가면 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유가가 조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아이고, 예, 그런 골든 타임을 4월 말을 지금 앞두고 회담을 하고 있다. 백악관이 이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예. 회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거고 고로 결론적으로 호르무즈는 열리고 미국 네. 경기 침체 위험은 저는 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고유가가 지속되면은 금리 인하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박사님 시나리오는 뭐 이거를 이제 주춤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약간 궁금한데 지금의 금리 수준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기준금리 3.75%는 뭐 저는 중립 수준이라고 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내려간다라는 것은 경기를 약간 부양적으로 만드는 뭐 그렇다고 뭐 한두 차례 내린다고 엄청나게 조금 낮은 금리냐 그렇게 해석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한 번 정도는 뭐 그냥 약간 귀엽게 내릴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2번이나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상황이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2번, 3번 이렇게 하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연준위원들은 그렇게 인하하려면 경기 침체 신호가 조금 나타나야 그렇게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얼마 전에도 크리스토퍼 월러가 이제 그 25bp 25bp 인하를 조금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동결을 주장했죠.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연준의 주류 중심적인 그 의견은 그 무리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 이슈가 하나 있는 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잖아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의 향상을 일으키니까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을 막아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낙관론 이런 부분도 또 생각하는 아이디어도 있어서 어떤 측면으로 이걸 봐야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청문회가 열려야 뭐 좀 말이 나오고 네. 말이 나와야 뭐 좀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네. 지금 전혀 깜깜이고 예. 청문회가 열려도 인준이 상당히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 지금 미국의 상원의 그 금융위원회가 13대 11이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의 톰 틸리스 의원인가요? 이분은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수사를 이제 철회하지 않으면 네. 새로운 연준 의장을 인준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2대 1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준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지금 이미 법무부도 기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계속 파월 의장을 수사하는 게 조금 그 동력이 상실된 상태고 명분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케빈 워시를 인준을 받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이제 뭐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는 조금 공소를 법무부가 이제 취하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혀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인준이 뭐 한두 달 늦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통상 이제 새 연준 의장이 바뀌면 시장이 약간 테스트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흔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특히나 이제 조금 케빈 워시 성향이 생산성을 강조하지만 시장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생산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미국 경제에서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대부분의 의원들의 약간 금리에 대한 비둘기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특히나 지금 유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금리를 인하하려면 물가가 조금 진정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통상 이제 그 기준 그 에너지 가격이 오른 다음에 근원 물가,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까지 물가가 전가되는데 보통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시차가. 그래서 한 6, 7월 정도의 물가는 보고 아마 연준위원들이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케빈 워시가 이제 입성해도 그러면 6, 7월 물가라는 것은 그 7, 8월에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9월 이전에는 연준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빈 워시와 관계없이 금리 인하는 뭐 빨라야 9월이다. 그리고 올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이게 환율 막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이번 주는 그 뭐니 해도 메모리 반도체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또 있는 주라서 시장은 여기에 조금 더 반응하고 있나라는 느낌도 있긴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훨씬 잘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실적 서프라이즈였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눈높이가 많이 높습니다. 어떻게 나올런지 우리는 어떤 걸 보면서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지금 TSMC 그전에 마이크론 뭐 실적 계속 개착해 나왔고 또 삼성전자가 57조 찍어지고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눈높이가 높아져 있네요. 저는 뭐 이콘 입장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좀 빅 사이클이다, 슈퍼 사이클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투톱의 올해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사 합쳐서 아마도 한 600조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거는 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DRAM 가격이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약간은 그 추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그 코스피 이익의 상당 부분 거의 60-70%를 이 투톱이 감당하는 그런데 지금 뭐 양사의 닉스와 점자의 그 시가총액이 지금 비중이 한 40% 조금 네. 넘죠. 네. 영업이익 비중은 코스피에서 60% 되니까 이게 어쨌거나 조금 그 격차가 있어서 이거를 뭐 대외적인 요인, 뭐 이란 문제 이런 것들이 유가 안정 이런 것들이 조금 뒷받침이 되면 제 생각에는 이거를 조금 맞춰가려고 하는 힘은 아직도 존재한다. 아무래도 하이닉스의 실적과 이제 그 시점에서의 대외적인 네. 위험, 유가 이런 흐름에 이런 스파크가 일어날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이게 또 정말 잘 치고 올라와 주면 기대만큼 또 증시의 동력이 되어줄 텐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서 또 한번 사상 최고치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란 리스크가 생겨서 삐걱했지 그 전에 정말 잘 갔잖아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골드만삭스도 코스피 8,000 이렇게 목표 주가를 또 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어쨌든 4월 전량을 어떻게 봐야 할지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뿐만 아니라 이번 전체 반도체가 이끄는 이 큰 장세는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한 3번째의 그 큰 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장은 조금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급하게 올라갈지 아니면 다져가면서 올라갈지 그다음에 반도체 투톱만 중심이 돼서 올라갈지 네. 주변으로 확산돼서 올라갈지 이거는 이제 뭐 모르겠으나 네. 아무튼 이 사이클이 가볍지는 않다.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합산 영업이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 700~800조 내년에 1000조까지 된다면 사실은 특히 이제 투톱의 PER이 뭐 지금 한 3배에서 4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반도체 그 경기 순환성 안 좋을 때는 이제 또 적자 국면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클리컬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됐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접을 가능성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IT 하드웨어 특히 반도체에 대한 랠리는 조금 더 과열스러운 분위기까지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통적으로 4월은 조금 3월에 비해서는 계절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4월에 원래 사고 5월에는 좀 팔라라는 이제 격언도 있지만 그래서 2월, 3월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4월 조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월을 기대하면서 조금은 뭐 우리가 좀 랠리를 조금 조금 누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실적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기댈 때가 실적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대외 환경이 어지러울수록 결국에는 실적에 집중해서 조금 실적 대비 특히나 실적이 뭐 반도체도 그렇습니다만은 작년 연말 혹은 그 이전부터 가을부터 연말 거쳐서 올해 이르기까지 계속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는 주가가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섹터에 집중해서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런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기업 그리고 포트 재조정하실 때 실적 분석 그리고 향후 전망 이런 부분 잘 따지셔서 하셔야 됩니다. 해박한 경제 지식을 갖고 계신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을 들으면 조금 더 포트 전략 짜시는데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모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진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리서치 인사이트, 삼양 컨택 편, 전장을 가르는 날카로운 총성, 그리고 0.1초도 안 되는 찰나에 날아드는 탐환.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공포스러운 순간 뒤에는 단 한 겹의 소재로 죽음의 궤적을 튕겨내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있습니다. 강철보다 가벼우면서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방패를 만드는 기업, 바로 삼양 컨택의 이야기인데요. 방위 산업의 첫 번째 숙제는 가벼우면서도 뚫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방호력은 대개 무거운 무게라는 대가를 요구하죠. 여기서 삼양 컨택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금속을 넘어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핵심 방탄 설계 기술. 이 마법 같은 공학 덕분에 장병들의 방탄복은 더 가벼워졌고 전차의 장갑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수많은 전차와 장갑차가 삼양 컨택의 특수 장갑 없이는 제 위용을 갖추기 힘든 이유죠. 하지만 이 단단한 기술 뒤에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인내의 서사가 숨어 있습니다. 1962년 불모지였던 대한민국 방산시장에서 처음 깃발을 올린 뒤 이들은 화려한 공격 무기 대신 오직 지키는 기술에만 집착해온 건데요. 남들이 눈에 보이는 화력에 열광할 때 삼양 컨택은 장병의 가슴을 지켜줄 방탄판 하나의 명운을 걸었죠. 그렇게 쌓아올린 신뢰는 이제 국내를 넘어 K방산의 거대한 흐름을 타고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단단한 전략적 요새가 되었습니다. 이제 삼양 컨택은 개인의 방호력을 넘어 하늘을 나는 헬기와 거대한 함정의 근육으로 향합니다. 총탄은 물론 대공포탄까지 막아내야 하는 극한의 환경. 삼양 컨택이 연마해온 고밀도 복합 소재 기술이 투입되는 순간 차가운 철갑은 비로소 아군을 완벽히 보호하는 강력한 신경망이 됩니다. 2026년 현재 이들은 부품 회사를 넘어 전장의 생존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표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화려한 공격 무기의 위력에 매료될 때 우리 군의 생존을 조절하는 힘, 기계의 껍데기를 넘어 군인의 생명을 지키는 조용한 실세, 바로 삼양 컨택입니다. 테슬라 실적 둔화 우려가 커졌다. 1분기 인도량이 35만 8,023대로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최근 1년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생산은 40만 대를 넘었지만 인도 부진으로 실적 압박이 불가피해졌다. 매출과 수익성 모두 부담이었다. 인도 감소는 곧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구조였고 재고 증가 가능성까지 겹치며 가격 인하 압력도 확대됐다. 이는 곧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시장 관심은 실적보다 가이던스로 이동했다. 전기차 성장 둔화 속에서 향후 판매 전망과 가격 전략, 마진 방어 계획이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특히 수요 회복 신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투자 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번 실적 발표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성장 둔화 확인 여부를 가르는 이벤트로 평가됐다. 기대 대비 부진이 확인될 경우 주가 조정 압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녕하세요. 마켓맛볼 신일섭입니다. 자, 그 이틀 이제 협상 시한이 남았는데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서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 주체가 말이죠. 이란이 주체가 여러 주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의 그 통합된 소통 창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나라가.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혁명수비대가 얘기하는 거랑 지금 트럼프가 협상하고 있는 협상팀이랑 완전 다릅니다. 지금 이란의 외무장관이니 지금 저 국회의장이니 대통령이 하는 그 말이랑 혁명수비대가 하는 말은 완전히 지금 다른 나라 사람이 말하는 것 정도로 틀려요. 지금 혁명수비대는 미국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혁명수비대 그분들을 무슨 사상을 전향시킨다던가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불가능한 건지 당연히 알지만 아니 트럼프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혁명수비대가 겉으로만 저렇게 떠드는지 알았죠. 아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온건한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혁명수비대랑은 아예 성향 자체가 틀리고 그 둘도 친하지도 않더만요. 둘이 지금 서로가 하고 있어요. 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 창구가 어떤 협상 창구랑 얘기하는지는 처음부터 불분명했는데 그 혁명수비대가 아니라 다른 쪽이랑 얘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서 협의가 된다고 한들 혁명수비대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지금 계속해서 농축 우라늄을 밖으로 빼간다고 트럼프는 그게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다 합의됐다고.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빼던가 유럽으로 빼던가. 근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핵 개발에 대한 그 자유 의지가 있다고 표명을 했어요.
혁명수비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 트럼프가 온건한 성향 그 지금까지 상대해보지 않은 다른 그 어떤 스타일이라고 했던 아까 말했던 국회의장이 지금 대통령 그 외무장관 그쪽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핵개발 의지를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우리한테 참견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협점이 나오기는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 우라늄을 빼가는 거를 허용할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란이 그거를 허용을 할까요? 저희 0.00001%도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지금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결국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결국 지금 오늘 반도체 방산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반도체 방산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신고가 돌파가 눈앞에 있거든요. 지금 6,270일이니까 거의 신고가 돌파가 눈앞에 왔어요. 우리나라도 가야죠. 왜냐하면 일본, 대만은 지금 역사상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늦었고요. 지금 신고가를 가야죠. 오늘이든 내일이든 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지금 좋아 보이는데요. 저 반도체랑 방산이 둘 다 강한 걸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일단 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뭐 방산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방산도 계속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막 무슨 뭐 종전 분위기로 간다고 해서 방산이 치고 이런 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위산업 업체들 계속 장기적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LIG 넥스원이 사명 변경을 딱 하자마자 하락을 할 리가 없잖아요. 정말 재수없게. 그럴 리는 없습니다. LIG 넥스원이 사명 변경을 하면서 새로운 또 어떤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그거를 뭐 일부러 장이 LIG 넥스원 이름 바꿨는데 우리가 환영식을 아주 안 좋게 해주겠다 하면서 떨어뜨릴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이 사면 변경한 것도 타이밍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거래소에 지금 상승률 상위 봤더니 주연테크라는 575원짜리 옛날에 어렸을 때 주연 컴퓨터 썼었는데 500원짜리가 됐군요. 어쨌든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그 말고는 진원생명과학 또 그 코로나 그 매미 얘기했는데 정말 지겹습니다. 그 변이들. 댓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알파벳이나 뭐 기호 쓸 게 없다. 하도 변이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저기 당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 그 뭐 약간 끔찍한 상황을 당하고 나서 이젠 보도를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랬잖아요. 백신도 막 정말 맞기 싫은데 맞았어야 되는 상황이고 나중에 되게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심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댓글을 봤더니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것도 8.23% 오르고 지금 뭐 하나비전도 7% 가까이 오르고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들 굉장히 좋죠. 여기서 지금 3위에 있는 DB하이텍 뭐 제가 또 정상적인 회사라 그러면 또 위에 두 주주분들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 1위 상한가를 갔지만 500원짜리는 솔직히 우리가 500원짜리를 막 그 삼성전자에 실은 것처럼 여기다 실어갖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삼성전자에 막 몇억 몇십억 넣는 것처럼 주연테크에 몇십억 넣으시겠어요? 좀 그렇죠. 500원짜리는. 그리고 진원생명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같은 테마에 워낙에 휘둘리는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3위에 있는 DB하이텍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래도 이 중에 세 개 중에는 투자하기에 좀 정석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DB하이텍 볼 텐데 우리나라의 순수 파운드리 업체하면 DB하이텍이죠. 삼성전자가 물론 파운드리 부분이 있긴 한데 삼성전자가 지금 20만 전자 간 거 파운드리로 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파운드리 지금 TSMC 따라간다고 했지만 적자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무슨 지금 테슬라에서 지금 좀 물량 맞고 엔비디아가 또 지금 그록이라는 그 칩업체의 제조를 또 삼성 파운드리 맡기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제 좀 살 길을 찾네? 이러지만 TSMC와 2강을 꿈꾸던 그 파운드리의 어떤 비전은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점유율 안 봤지만 거의 60대 한 5 정도 될걸요? 퍼센티지가? 지금 파운드리는 TSMC가 다 먹었죠. 지금 삼성전자가 간 거는 저기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순수 파운드리 하면 DB하이텍은 그냥 순수 파운드리 TSMC 모델이에요. 얘는 제조만 해주는 모델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TSMC 하면 DB하이텍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저기 보면 나오죠. 주요 사업이 반도체 파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무슨 분사해가지고 띄어내야 된다. 뭐 그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때 하도 주가가 답답할 때. 뭐 이제야 메모리 반도체가 난리가 났지. 참 격세지감이죠. 그때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갑자기 무슨 반도체, 그때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 나왔다가 전망 다 틀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외국계 증권사에서 다 반도체의 겨울이 오고 있다. 윈터 이즈 커밍 이래가지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다 잘못 짚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막 불황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파운드리를 분산시켜서 요것이라도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까지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갑자기 무슨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갑자기 또 호황이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는 이제 파운드리라도 떼고 싶었단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어때요? 파운드리가 지금 아예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얘기가 나왔던 얘기가 반도체 파운드리를 떼서 이렇게 DB 하이텍처럼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만 조금 따로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치게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를 조금이라도 탈출하고 싶게 했던 거죠. 그 암흑기를. 근데 어쨌든 그 시나리오는 실행이 안 됐지만 어쨌든 파운드리 비즈니스. 얘는 이제 순수 파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위탁 생산 판매만 해주는 거죠. 이제 그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그 넘겨받으면 팹리스 업체, 공장이 없는 회사들에서 여기에 넘겨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가운데 디자인 하우스라는 업체가 껴가지고 조금 공정에 맞게 설계도를 변형시켜주죠. 어쨌든 받아가지고 얘는 그냥 만들기만 하는 겁니다. 만들기만. 아이디어나 설계하는 역할들은 다 따로 있고 이게 분업화된 모델 중에 하나죠. TSMC가 제조를 하고 하잖아요. 그 앞에 보면 앞뒤를 보면 대만의 업체들이 또 거기를 꽉 잡고 있어요. TSMC가 딱 그걸 끌어주니까. 앞에 팹리스도 대만 업체가 1위고 뒤에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도 대만 업체가 1위예요. 그게 이제 TSMC의 위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순수 파운드리 업체로서 DB하이텍도 열심히 하고 있죠. 자, 보니까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네요. 대만에도 있고 일본, 유럽 네, 다 나가 있네요. 그렇죠? 대만, 중국, 일본 다 걸쳐 있어요. 자, DB 글로벌 칩, 그다음에 DB 월드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DB 글로벌 칩은 디스플레이 구동 칩 설계 및 판매라고 DB 월드는 상당히 좀 그 특이하네요. 그렇죠? 이 반도체 회사가 자회사의 부동산 개발 및 골프장 운영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저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실적이 2025년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3.5, 영업이익 45.3, 당기순이익 11.6. 오, 좋네요. 그렇죠? 좋죠? 그다음에 BCDMOS 수요 대응 해서 전략 고객사 생산 확대를 하고 있고 특화 파운드리 역량 강화했다. 보니까 고전화 고성 공정 기술 확보 및 위상 제고 저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선진국 시스템 반도체 수주 증가했고 특화 제품 매출 확대. 자, 이런 걸로 인해서 2025년도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DB 하이텍도 우리가 조금 뭐 우리나라 순수 파운드리 업체로서 조금 사실은 좀 스포트라이트 덜 받지만 아주 지금 똘똘한 업체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이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 거의 뭐 큽니다. 일단 파이가 크고요. 배당에 안 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재무제표가 좋잖아요. 그렇죠? 헬스가 굉장히 좋고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적긴 하네요. 자, 돈을 얼마나 버나 봅시다. 이것도 조단위 돈을 버네요. 1조 4천억 매출이 나옵니다. 아, 여기 중국이 중요하네요. 아까 중국 지사 있었는데 이거 좀 중국하고의 어떤 그쵸, 마찰이나 이런 거 일어나면 조금 타격이 있는 그쵸. 1조 4천억 중에서 거의 9천억이 중국에서 매출이 나와버리니까 지금 한국이랑 미국을 합치고 대만까지 합쳐도 안 되네요. 그렇죠? 한국, 미국, 대만을 다 합쳐도 중국 매출 비중이 워낙에 높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매출 원가가 8,900억 빠지고 많이는 안 빠지죠. 그래서 지금 5천억이 남습니다. 일단 매출 총이익이 5천억이 남아서 비용에서 2,400억 빠집니다. 비용에서 가장 많이 드는 것은 딱 봐도 이게 가장 크네요. 그렇죠? 990억. R&D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R&D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DB하이텍이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는 게 2,500억 남습니다. 1조 4천억 매출에 2,500억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ER 보겠습니다. DB하이텍이 PER을 별로 안 높게 받고 있네요. 이렇게 낮은 줄 몰랐는데요. DB하이텍이 17배밖에 안 쳐주고 있거든요. 저거
RFHIC 요즘에 뜨거운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통신 관련. 저거는 무려 82.7배를 받고 있네요. 저는 조금 통신 쪽이니까 반도체 쪽으로 해도 그래요. 두산 테스나가 이 후공정 업체잖아요. 후공정 장비 업체 58.5, 하나마이크론 56.7,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넣었네 43배. DB하이텍이 너무 못 받고 있어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게 저평가되었다고 선침에 나서시는 분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절대적인 수치는 상당히 낮습니다. 피업 평균이 60배인데 그거에 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슈 볼게요. 리포트가 있는데 아까 2025년도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리포트도 좋게 나왔네요. 목표 주가 11만 2천 원짜리 나왔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있었네요. 아까 보니까 일회성 비용이 있었는데 펀더멘탈은 이상이 없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4분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2026년도 1분기가 2026년도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직전 추정치를 하회하긴 했습니다. 봤더니 아까 일회성 비용이 저거네요. 임직원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그러니까 저거는 매분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시적 비용으로 본 거네요. 자, 그리고 가동률이 좋네요. 가동률이 96%에서 2026년도 1분기에 98% 초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기기가 100대가 있으면 98대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잘 되니까 돌아가는 거겠죠. 반도체 매출이 전분기 대비 3% 증가한 3,760억 원으로 예상되고 연결 매출은 전분기 대비 0.5% 감소 예상인데 아까 보니까 그 자회사에 그 디스플레이 그 부품 업체 있죠. 거기 매출 감소네요. 그렇죠? 본업인 파운드리 매출 감소는 아니에요. 반도체 매출은 늘었는데 그 아까 전에 그 부분, 그렇죠? 부동산 쪽 하나 있었고 이 디스플레이 쪽 있었는데 그쪽입니다. 자, 커뮤니티 볼게요. 자, 보니까 가자 해가지고 뭐 마치 예수님이 뭐 떠오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대체 왜 쏘는 거요? 뭔데? 조용히 잘 가네. 20만 원 가지야. 현재 수익률 213.73%. 와, 지금 아까 그 증권사 목표 주가가 11만 2천 원이잖아요. 지금 이분은 이제 2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익률만 213%니까 저분은 20만 원 가면 거의 400% 수익 이상 나겠네요. 대단합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약간 그 거래소보다 살짝 뒤지고 있네요. 항상 보면은 코스닥이 지금 그 상승 종목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상한가 종목은 훨씬 많아요. 그렇죠? 상한가 종목은 훨씬 많은데 시가총액 상위가 많이 안 오르다 보니까 항상 그 지수 상승률에선 뒤지더라고요. 오늘도 비슷한 모습이네요. 오늘 에코프로 BM 좋고 3천난역이 계속 떨어지네요. 그렇죠? 한때 시총 1위 차지했었는데 지금 5위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좀 핫 이슈죠. 자, 그리고 보로노이가 16.45. 오, 눈에 띄는 건 18위의 주성 엔지니어링이네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21% 오르네요. 우리가 DB하이텍도 했지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SK하이닉스만 3% 오르고 삼성전자는 거의 못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원체 뜨겁습니다. 오늘 엄청 뜨겁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진짜 엄청 그 눈에 띄네요. 오늘. 자, 지금 코스닥의 상한가 종목 상당히 많아 보이죠. 보니까 드림 시큐리티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오늘도 지금 양자 컴퓨터나 보안 쪽도 움직이는 것 같네요. 근데 그 와중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무려 14위입니다. 대단한 지금 상승률이고요. 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고 싶지만 그쵸, 저번에 했었고 우연찮게 오늘 강하게 가서 또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할 종목은 RF 머티리얼즈입니다. 아까 전에 그 RFHIC라고 그 DB하이텍이랑 비교한 거에 제일 배수 높게 받은 거 있었잖아요. 80 몇 배. 이것도 약간 뭐 광통신이나 뭐 이쪽으로 지금 연결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이 화합물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이네요. 레이저 패키징 모듈화로 고부가 가치화를 지금 추진한다. 보면은 여기 있죠. RFHIC도 그런데 요즘에 자꾸 5G에서 6G, 그냥 뭐 광통신, 그리고 지금 이 그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칩, 삼성전자 HBM 칩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니까 통신망이 중요하다.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뭐 광통신 관련주 엄청 뜨거운 것들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광통신 패키지가 있고 RF 파워 트랜지스터 패키지, 근데 방산 및 군용 장비 부품, 통신 레이저 시장 진출 이런 거 있거든요. 얘도 지금 거기에 얽혀 있죠. 요소가. 지금 2025년도에 연간 연결 매출액이 44% 전년 대비 증가해서 아주 좋네요.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시장 기회에 또 좋은 것들이 있네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고도화. 그렇죠. 지금 이게 딱 요즘에 뜨거운 저기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고성능 광통신 부품 수요 증가. 여기 있죠. 차세대 6G 기술 개발. 그다음에 자율주행 라이다도 있네요. 그렇죠? 이 물론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그 카메라로 하는 거잖아요. 테슬라는 카메라를 원체 많이 들어가지고 카메라로 승부 보는 거고 구글의 웨이모나 이런 건 라이다로 하는 애들인데 이 라이다에서 이제 적외선 영상 센서 수요가 급증하는데 여기에도 연관이 있네요. 이 지금 뭔가 이 시장에서 섹시한 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자, 뒤로 가볼게요. RF 머티리얼즈 한국 및 해외에서 광통신 패키지를 개발 생산한다 되어 있고 재무제표가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좀 이 실적 향후에 예상되는 실적이라든가 과거 실적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치 점수는 완전 낮은데 오히려 이게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거는 간단히 돼 있네요. 어떤 섹터별로 분류가 안 돼 있고 640억을 매출을 내 가지고 매출 원가가 460억이 빠지고 170억이 매출 총이익으로 남습니다. 170억에서 이제 100억이 빠지는데 보니까 요거 일반 관리비랑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드네요. 얘도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70억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640억 벌어가지고 70억 정도 남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10%? 네, 10% 좀 더 남네요. 그 정도 남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배수를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AD 테크놀로지 195.7배? 이게 주가 수익 비율이죠. 그렇죠? 190 AD 테크놀로지가 저렇게 많이 받고 있나요? 저게 이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저 반도체 기업이죠, 이거는. 그리고 RF 머티리얼즈가 117.8, 월덱스가 12.9. 이렇게 보니까 월덱스가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요즘에 월덱스 잘 나가는데. 어쨌든 RF 머티리얼즈도 120배가량 받고 있다. 엄청나게 높게 일단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가치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치 점수가 낮은 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거니까. 자, 이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일단 인기가 엄청 좋다. RF 머티리얼즈 지금 12만 원 목표 주가가 나왔고요. 김홍식 애널리스트 이제 이런 그 중소형주, 강소형주들에게 아주 좋은 뷰를 항상 보여주시는 분이죠. AI 서버 트래픽 급증, 펌프레이저 매출 견조하다. 그다음에 루멘텀이 또 나오네요. 요즘에 미국에서 뜨거운 종목이잖아요. 루멘텀향 펌프 레이저 매출이 내년까지 실적 하방 지지. 루멘텀 관련주네요, 이거. 자, 미국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 본격화된다. 그리고 AT&T $2,500 캐펙스 계획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네요. 자, 그다음에 모회사 RFHIC. 모회사 RFHIC가 마침 아까 DB하이텍에 저기 나왔잖아요. 배수 비교에. 그게 모회사였고 그다음에 고주파 대역 필수인 그때 우리가 했었죠. 그렇죠? GAN 트랜지스터 탑재. 그래서 RFHIC 점유율 확대로 패키지 매출이 급증한다. 모회사 덕을 크게 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모회사 RFHIC의 통신 부분 매출 성장 기대감 반영으로 RF 머티리얼즈 이익 추정치를 상향했다. 역시 엄마를 잘 둬서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12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모회사 자회사 오늘 다 했네요. 저번 주부터. 자, 루멘텀 코이어런트. 이게 지금 루멘텀 코이어런트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한 두 종목이 붙었네요. 이분이 요약을 해놓으셨는데 요약을 한 걸 따온 거겠죠. 코이어런트 공시까지 나오면 이제 또 대박이 난다. 빨리 내라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뭐냐 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름? 상한가 찍자. 공매도 세력들 매수할 수밖에 없게 만드네. 쿡쿡쿡. 외인 형들이 주식을 잘해. 지금 외국인 매수 비중이 높습니다.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심장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뜨거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짠. 와우, 너 왜 이래 주식이 심장 터지겠어. 꿍꿍꿍꿍.
네, 주말 동안에 이란과 미국 간 조금 종전이 밀렸다라는 불안한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중동 리스크에 조금은 덜 민감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양시장 점차적으로 오름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바로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1%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 코스피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름폭을 키우면서 코스피 200도 1% 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1.3%가량 오른 6,272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87%가량 상승하면서 1,180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총 대형주가 받쳐주고 있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의 실적이 23일에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은 펀더멘탈에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는 기관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이 약 3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700억가량 순매도 중이고 개인은 2,3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의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00억가량의 개인의 순매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와 순매도를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600억가량 팔면서 오늘 시장, 기관은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만 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 쪽으로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올랐습니다. 1,480원 선을 넘어서며 개장을 했는데 그래도 이 중동 이슈 관련해서 지속돼서 노이즈가 발생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내렸습니다. 1,474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공급 부족 속에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메모리 3사의 증산 규모는 2027년까지 수요의 6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공급 정상화를 위해서는 2027년까지 연 12%의 생산 증가가 필요한데요. 다만 현재 반도체 3사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증산 수준은 약 7.5%에 불과합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이러한 현상 속에 디램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원을 넘어서며 디램 가격의 상승과 함께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하죠. 증권가 평균 컨센서스는 35조 원가량이지만 이를 아득히 뛰어넘을 것이란 게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도 이와 함께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3.63%가량 오르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17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신고가 경신했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이수페타시스도 함께 움직여주죠. 12.64%가량 오르면서 13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 비전도 오늘 1분기 실적 긍정적인 전망 나오면서 7% 가까이 튀어오릅니다. 84,700원 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도 21% 넘게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오늘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알지노믹스가 현지 시각 19일 미국에서 진행 중인 미국 암학회에서 간세포암을 대상으로 한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알지노믹스는 RNA 편집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유일 기업인데요. 유전자 편집 관련해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죠. 이날 학회에서는 자사의 RNA 기반 항암제인 RG001의 간세포암 대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측은 현재까지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가 없고 기존 면역 항암제 기반 치료 대비해서 종양 반응의 깊이와 반응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RNA 편집 기전 약물의 첫 개념 입증 데이터로 그 의미가 깊은데요. 기존 RNA 기술이 주로 희귀 질환 중심으로 적용돼 왔지만
고형암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알지노믹스 주가 10% 넘게 장중에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름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3%가량 오른 20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보로노이도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 발표하면서 16% 가까이 튀어오릅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요. 35만 5,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AACR에서 항암제 네수파립에 대한 연구 결과 긍정적으로 발표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4% 가까이 오른 25,1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유럽에서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허가까지 나오면서 국내 2차 전지주들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네덜란드 자동차 규제 당국인 RDW는 약 18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고속도로와 시내도로에서 테슬라의 감독형 FSD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이번 승인을 계기로 나머지 유럽 국가에서도 이 FSD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국제 기준 승인 사례가 이렇게 나오면서 모델 3와 모델 Y에도 감독형 FSD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율주행 확대 움직임 속에 전기차 회복 기대감과 북미 ESS 배터리 시장 등의 모멘텀이 겹치면서 국내 2차 전지주가 연일 강세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늘 삼성 SDI에 대해서 북미 ESS 수요 호조와 전기차 배터리 가동률 회복 등이 적자폭을 축소할 것이란 긍정적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목표가를 5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 전장에서도 7%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도 6%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4만 2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전장에 이어 오늘도 주목받습니다. 4% 넘게 오른 43만 5천 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동 이슈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조금은 그래도 반등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2차 전지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앞으로 향후 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테슬라 얘기를 오래간만에 해보겠습니다. 유럽 최초로 이제 네덜란드 쪽인데 FSD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미치는 영향 궁금하시죠?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유럽 최초라고 했는데 거기가 네덜란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가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뭐 그런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일단 뭐 이 테슬라의 그 FSD가 그 감독형이죠. 감독형 FSD가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뭐 테슬라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제가 오늘 이제 주안점을 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이제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 그다음에 이제 K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자고 합니다. 네. 일단 테슬라가 왜 유럽 그중에서 네덜란드를 골랐냐면은 사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EU 내에 속해 있는 어느 국가에서든지 승인을 하나 받으기에는 사실은 30개국에는 프리패스가 일단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어느 나라에서 받든지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네덜란드를 선택한 이유가는 사실 있겠죠. 왜 그러냐면 네덜란드의 그 도로교통안전위원회, 그러니까 RDW 같은 경우에는 혁신성이라든지 기술 진보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각 국별로 어떤 데는 좀 보수적인 데가 있는데 맞아요. 이쪽에서는 좀 약간 진보적인 어떤 스탠스를 일단 갖고 있다는 게 그 테슬라가 이 네덜란드를 갖다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2013년 테슬라 모델 S가 유럽을 진출할 때 여기에 대한 형식 승인을 갖다 제일 먼저 내준 데도 바로 네덜란드였고 그다음에 테슬라 슈퍼차저 있지 않습니까? 슈퍼차저에 다른 전기차들도 와서 충전할 수 있게끔 해준 것도 그 승인을 내준 것도 네네. 역시 여기 RDW였거든. 네덜란드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여기를 선택하는 게 자신들의 어떤 그 FSD를 갖다 승인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일단 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유럽의 어떤 도로망들이 지금 우리 유럽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기증 나도록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암스테르담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네덜란드도. 거기 자전거 인구들도 워낙 많고 그다음에 트램도 다니잖아요. 트램이랑 자동차들이 막 얽혀 있고 도로는 직선형이라기보다는 나선형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 유럽 특유의 다차선 회전교차로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를 FSD가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도로를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다른 나라들에서의 어떤 승인 가능성 이걸 갖다가 굉장히 높여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FSD의 어떤 안전성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입증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승인을 갖는 의미 이런 부분을 평론가님을 통해서 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EW는 아까 그 리포터가 말씀드린 것처럼 18개월 동안 엄청난 가혹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쳐 승인을 내준 거예요. 네. 사실 유럽의 규제는 미국의 규제랑 비교할 바 없이 굉장히 엄격하죠. 그러니까 유럽의 규제망을 뚫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 FSD의 어떤 안전성, 그 다음에 그 현실성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FSD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보통 명명을 하잖아요. 완전 자율주행.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도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레벨 3나 레벨 4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현재 이 지금 테슬라가 이번에 승인을 받은 거는 뭐냐면은 UN R-171 규정을 갖다 충족했다는 거로 통과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핸즈 프리.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을 갖다가 핸들에 이렇게 얹어놓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 손 떼게 되면 막 경고음 울리고 그랬잖아요. 네. 일단 손은 떼도 돼요. 그러니까 핸즈 프리까지는 인정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핸즈 오프까지는 인정을 하는 건데 다만 시선은 항상 전방을 갖다가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고 자세도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UN R172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핸즈 오프까지는 용인을 하되 이제 차량이 이제 당신이 개입하십시오. 운전자가 개입할 때가 됐습니다 하고 삐삐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운전자가 개입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집중은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운전자의 어떤 시선 처리라든지 운전자의 어떤 자세 인식 이런 걸 갖다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걸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 주도, 그러니까 차가 스스로 알아서 차선 변경이나 장시간의 조향 및 속도 제어, 가령 뭐 100km로 가다가 80km로 가다가 앞차를 보면서 뭐 이런 정도는 완전히 이제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이 아니라 주행 보조로서 승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떼는 것을 갖다가 허용하는 것 대신에 운전자의 시선 및 자세를 갖다가 추적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한 건 뭐냐면은 기술적으로 목적지만 딱 입력을 하게 되면은 차량이 알아서 가긴 가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뭐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고 차선도 바꾸고 그다음에 완전 자율주행에 훨씬 가깝게 어떤 진화를 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나면은 누구 책임? 운전자 책임이다. 우리가 레벨 4 정도 가게 되면 차 사고가 나면은 제조사 책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아직도 이제 운전자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 명칭에 슈퍼바이스드, 그러니까 감독형이라는 명칭이 붙은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운전자가 완전히 딴 짓을 하거나 가령 시선을 갖다가 가령 영화를 본다거나 뭐 전방 주시를 안 하고 그러면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경고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기능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해제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그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의 어떤 자율주행을 이뤘고,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자율주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층 진보된 그 보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운전자를 끊임없이 감독하네요. 그렇죠. 자동차 자체적으로도.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궁금한데, 네네. 예, 어떤 부분 주가는 그래도 오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 자꾸 이제 찾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덜란드 승인은 됐지만은 이게 EU 기술위원회를 통과를 또 해야 돼요. 사실 뭐 규제가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올 한 여름 정도에는 EU 30개국 전체로 이 FSD 감독형을 갖다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통과가 마냥 쉬울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일부에서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도 자신들 그 영내의 완성차 업체들 보호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BMW라든지 등등등. 그런 측면에서 이 FSD 승인을 갖다가 확 내줘 버리면은 아직 그 자율주행 기능에서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유럽은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갖다 규제를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FSD 차량 같은 경우는 8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령 뭐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앞차의 번호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걸 익명 처리를 안 하고 그대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프라이버시 규정이 위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행 데이터를 어떻게 암호화할 건지, 그래서 그걸 익명 처리할 건지,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엔드 투 엔드 방식이니까 이 테슬라의 서버로 갈 거란 말입니다. 이 주행 데이터들이 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데이터를 갖다가 과연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 이걸 갖다가 가령 뭐 미국으로 보낸다거나 다른 데로 보내면은 뭐 이런 문제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비교적 까다롭게 뭐 검증할 거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는 되겠죠. 시간이 문제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자동차의 어떤 심한 경쟁, 그래서 마진 압박을 느끼니까 이제 자동차를 갖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싸게 팔았지 않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마진 압박에서 일종의 벗어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FSD라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팔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일종의 AI 플랫폼 기업으로 릴레이팅 되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테슬라 입장에서 또 하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이게 끊임없이 유럽의 복잡한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을 거 아니에요, 주행 데이터들을. 그리고 데이터들이 이제 테슬라의 그 어떤 도조 컴퓨터라든지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쌓일 거고.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인 예, 거죠. 요거는 사실 또 다시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그 FSD 자율주행, FSD를 넘어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학습에 쓰일 거고. 네. 그다음에 더 나가서 옵티머스 등, 그러니까 뭐 젠 5, 젠 6의 그 학습에 쓰일 수 있을 거니까. 그것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유럽에서 이제 최초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네네네. 네, 글로벌 그 자율주행차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전기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좀 크게 좀 다시 볼까요? 앞서서는 테슬라였다면 이제는 네. 전기차 산업으로.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사실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테슬라의 FSD가 가장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유럽의 안전 규제를 갖다가 일단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계속 그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워졌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상당 부분 가까워진 거고, 그다음에 물리적 AI가 이제는 드디어 현실 세계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물론 미국에서도 FSD는 일부 주에서 통과가 돼 승인돼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통과됐다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리적 AI의 어떤 현실화들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경고성 메시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매개 효과를 불러오겠죠. 그동안에는 뭐 어떻게든지 전기차 전환을 안 하고, 아니면 SDV로 자율주행을 안 하고, 기존의 내연기관차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뭐라고 할까요? 좀 자신들의 위상을 갖다 유지해 나오려고 하던 다른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일단 경고성 채찍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게 왜 이게 경고성 채찍이 될 거냐면은 사용자들은 과거에 이 자율주행 기능이 없던 차를 탈 때는 뭐예요? 하드웨어, 뭐 여러 가지 연료비, 뭐 등등등을 이유로 해서 차량을 선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게 진짜로 잘 돼. 그다음에 유럽같이 그 복잡한 도로망에서도 이게 그렇게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부터도 이거 사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운전의 어떤 불편함, 그다음에 어떤 복잡함 이런 것에서 일단 해방이 된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 그다음에 전기차 중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그게 한층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로의 어떤 전환 같은 경우는 앞으로 훨씬 더 가속화될 거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네. 그게 갖는 의미입니다. 네. 예. 그럼 평론가님 2차 전지 산업으로 봤을 때는요? 네네. 예. 이게 첫 번째, 유럽에서 이 테슬라의 FSD 그 감독형이 된 차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 네.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테슬라의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소재 업체들도 비롯해서 거기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등등등, 뭐 이런 다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 FSD 기능만 추가됐는데도 이게 레벨 2 플러스 정도의 FSD 기능만 추가된데도 기존 차량보다도 5%에 10% 정도의 네. 전기를 더 쓴다라고 합니다, 전력을.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전기차에는 이 FSD 기능이 자율주행 기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훨씬 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울트라 하이 니켈의 3원계 배터리를 쓰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의 모델 Y라든지 이런 쪽에 울트라 하이 니켈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뭐 탄소 나는 튜브 도전제를 이용해서 그 음극재의 어떤 뭐라고 할까 성능을 갖다가 대량으로 높인다든지 뭐 등등, 다시 말해서 기존의 LFP 이 어떤 그 배터리로서는 충족할 수 없었던 그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3원계의 어떤 배터리에 더 우세를 잡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면 FSD가 차량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서버랑 이걸 갖다 주고받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엔드-투-엔드 방식이라는 게. 그러면 유럽의 데이터 센터 세워야 되는 거고, 뭐 이것뿐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유럽의 데이터 센터들이 막 들어서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ESS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배터리, 특히 한국 K 배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중국 배터리를 유럽에서 생산하면 한국보다 더 쌀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한데요. 예. 예.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네. 사실은 뭐 저도 이게 사실 실제 데이터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좁혀질지 굉장히 의아했는데, 마침 그런 데이터가 SNE 리서치에서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소개를 드리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산하고 중국산하고 비교하면 중국산이 싸죠. 저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그 KR이라고 맨 왼쪽에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각형 3원계예요. 우리나라가 킬로와트아워당 99.8달러. 그다음에 파우치형이 좀 싸죠. 우리나라 93.2달러입니다. 그럼 중국은 뭐예요? 중국 각형 75.3달러니까 거의 20배에서 30% 정도 싸죠. 근데 바로 그 우측에 CN, 이게 그 75.3달러는 중국에서 생산했을 때, 이 중국산 배터리가 유럽에서 생산했을 때 어느 정도로 올라오느냐, 바로 93.7달러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왜 그럴까요? 일단 홈그라운드 이점이 다 사라지죠. 가령 뭐 중국 지방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중국 그쵸. 정부의 보조금 이런 거 사라지는 거죠. 오로지 실력으로 해서. 네, 인건비도 유럽 사람들 써야 되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겠죠. 네.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 가령 환경 규제라든지 노동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제반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랑 코스트 차이가 가령 유럽에서 똑같이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 핵심은 뭐냐? 지금 이제 사실 중국의 배터리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막 이제 생산 기지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CATL 같은 경우와 헝가리에서 뭐 4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수율 잡는데 어느 정도 걸리겠죠, 시간이. 동시에 그 캐펙스 투자를 했으니까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계속해서 떨어야 되겠죠. 이런 걸 갖다가 포함하게 되면은 EU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한국산이 오히려 더 쌀 수도 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 진출하는 게 2018년부터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 SDI라든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2018년부터, 네. SK온이 20년부터였으니까 이미 감가상각이 거의 떨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수율도 어느 정도 굉장히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K 배터리와 중국산 배터리가 경쟁을 할 때는 지금 가격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고, 오히려 초창기에는 한국산 배터리가 더 위에 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예. 이게 테슬라가 이제 유럽에서 최초 이제 네덜란드 FSD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서 파생돼서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리고 우리가 뭐 가격 경쟁력, 그러고 차별화된 경쟁력 어디에 있는지까지 한 큐에 네, 말씀해 주신 그런 시간이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해주실 예정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비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소비 구조 스위치는 온. 최근 소비 데이터를 보면 전체 소비가 일괄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보다 계층과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도 어떤 소비는 빠르게 늘어나고 어떤 소비는 뚜렷하게 위축되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을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 분포의 변화. 소비는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득 증가 속도와 분포가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소비 여력 역시 균등하게 유지되지 않는 흐름이 관찰되죠. 일부 계층에서는 소비 여력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반면 다른 계층에서는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차이가 소비 패턴의 분화를 만들어내는 기본 구조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고정 지출의 증가. 소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입니다. 최근에는 주거비, 교육비, 보험료, 금융비용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실제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결과 일부 소비는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반면 다른 소비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소비의 선택적 집중.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소비는 점점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소비하기보다 특정 영역에 소비를 집중하고 나머지 지출은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최근의 소비 변화는 소비가 단순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라기보다 소비의 방향이 분화되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경제 환경 속에서도 소득 구조, 지출 구조, 선택 방식에 따라 소비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가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기보다 여러 갈래로 나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둔화 우려가 커졌다. 1분기 인도량이 35만 8,023대로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최근 1년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생산은 40만 대를 넘었지만 인도 부진으로 실적 압박이 불가피해졌다. 매출과 수익성 모두 부담이었다. 인도 감소는 곧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구조였고 재고 증가 가능성까지 겹치며 가격이나 압력도 확대됐다. 이는 곧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시장 관심은 실적보다 가이던스로 이동했다. 전기차 성장 둔화 속에서 향후 판매 전망과 가격 전략, 마진 방어 계획이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특히 수요 회복 신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투자 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번 실적 발표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성장 둔화 확인 여부를 가르는 이벤트로 평가됐다. 기대 대비 부진이 확인될 경우 주가 조정 압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네, 양시장 잘 가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이고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7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현재 1180선 위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목요일 실적 발표 앞두고 오늘 3.5% 강세 힘을 좀 보이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상승 반전하면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모두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대표주들이 들어올리면서 소부장 섹터가 돋보이면서 상승 탄력 확 높아진 그런 종목들도 눈에 들어오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좀 괜찮고 보안주, 지난주 후반부터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동반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란의 리스크 잘 보시면서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 거고요. 무조건 앞으로는 이제 실적에 답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 향후 괜찮을 종목들 잘 가려서 드리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